자, 시중 핸드셋으로 이제 VACC하고 파라메타를 변경하는 방법들이 나와 있죠. 그래서 캠 컨트롤 들어가서 주행 컨트롤 들어가서 뭐 리더 이기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냐면 이게 이제 저기 좀 중요한데, 왜냐하면 비밀번호를 모르면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제일 조금 불편한데, 이 제일 이 시정 핸드셋이 뭐 시정 핸드셋이 문제가 아니라 EPX 230 FL이 좀 불편한 게 비밀번호를 입력해야지만 컨트롤러에 진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EPX 다른 모델들은 뭐 전혀 신경 안 써서 상관없는데 EPX 230 같은 경우에는 요 방법을 아셔야지만 저희 파라메터를 변경을 하실 수가 있어요. 유가 그냥 들어가서 보는 거는 상관없는데 안에 설정된 값을 변경을 하고자 할 때는 여기 리드 EPO에 들어가서 비밀번호를 설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냐면, 그러니까 EPX 230 모델 아닌 것들은 상관이 없어요. EPX 230 모델의 핸드셋을 연결할 때 그 파라메타 값을 바꿀 때는 파라메타 값을 바꾸거나 그 악셀레이터라든지 리프트를 세팅할 때는,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값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리드 EPO에 들어가서 비밀번호 입력한 다음에 변경을 해야 된다. 아니면 비밀번호 입력하지 않고 들어가서 변경하려고 하면 변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K 콘솔로 들어가셔가지고 이번에 주행 콘솔로 들어가셔가지고 리드 EP롬이라는 메뉴를 찾습니다. 그래서 리드 EP롬 메뉴에서 OK 누르시면 리드 EP롬 해서 어드레스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앞에 4개, 뒤에 4개 이렇게 커스가 있습니다. 숫자 밑에 커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 밑에 커스에 맞추시고 화살표 방향으로 해서 쭉 올리시면 숫자가 나오고, 쭉 내리시면 영어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앞에다가 차례대로 하시면 되죠. 앞부터 해도 되고 뒤부터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4F50 그 다음에 OK 누르시면 커스가 뒤로 이제 이동이 될 겁니다. 커스가 뒤로 이동되면 뭐 4, 5, 4, 2 이렇게 입력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뒤에 값이 지워질 겁니다. 지워진다고 해서 다시 입력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워지는 게 정상입니다. 그래서 지워지면 OK 그냥 정상이구나 해서 ESC를 누르시고 파라미터 체인지를 가서 데이터를 변경을 해보시면 변경이 될 겁니다. 예를 들어서 변경이 안 된다. 그러면 내가 비밀번호를 잘못 입력했구나. 다시 와서 입력하신 다음에 파라미터를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이거 4F50454에는 좀 외우기 힘드시니까 그냥 그 핸드셋에 그냥 적어 놓으시면 사용하실 때 편하게 그냥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뭐 큰 뜻은 없습니다. 이게 큰 뜻은 없고 그냥 저기 짜피사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주는 거니까 핸드셋에 적어놓고 사용하시면 편하다. 뭐 저한테 전화해서 꼭 안 물어봐도 되니까. 이렇게 해서 핸드셋 사용 방법은 이제 끝이 났죠. 핸드셋 사용 방법에 대해서 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채팅창으로 뭐 올려주세요. 제가 중간중간에 보고 궁금하신 거 있으면 답변을 중간중간에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EPX 모델에 대해서 이제 기본적인 장비가 어떻게 뭐 구성이 되어 있고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 설명이 이제 차례대로 나옵니다. 크게 뭐 이제 어려운 건 없으니까 그냥 편하게 다 아시는 내용들도 있으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스플레이는 이제 이와 같이 생겼죠. 이제 배터리 잔량할 때는 10칸, 속도를 시하는 10칸, 그 다음에 뭐 거북이, 그 다음에 여기 주행 속도, 그 다음에 현재 시간, 그 다음에 가동 시간 등등해서 뭐 여기는 파킹,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전벨트 그린 돼 있지만 여기 시트 스위치 사용되고 있는 속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면 불수가 더 낫다죠. 그 다음에 고장이 맞는 있을 때는 스캐너, 그 다음에 메뉴, 그 다음에 엔터, 그 다음에 뭐 거북이, 화살표, 노말, 화살표, 그 다음에 파워, 여기 숫자를 변경할 때 플러스, 이코노미의 숫자를 변경할 때 마이너스, 이렇게 기능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넘어가면 주행 속도에 따라서 칸이 이렇게 변한다. 속도가 몇 킬로일 때 몇 칸이다. 중간에 하는 부분들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어차피 시간 아까우니까. 배터리 잔량은 이렇게 해서 몇 칸이 찬다. 얼마 있을 때 몇 칸, 얼마 있을 때 몇 칸. 그리고 마지막에 깜빡이면서 부주가 울린다. 한 칸 남았을 때. 왜냐하면 충분하고 가라. 여기도 이렇게 한 칸이 남았을 때는 충분하고 가라. 아까 맨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한 칸이 나오면 그 유압 장치가 작동이 안 될 겁니다. 작업을 하지 말고
주행만 되기 때문에 주행해서 충전기까지 가서 충전해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속도를 이제 거북이를 설정을 해서 내가 속도를 얼마까지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큰 회사 같은 경우에는 속도 제한을 하죠. 그래서 거북이 한 다음에 뭐 5km, 5km 뭐 이렇게 자기가 핸드셋으로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5km, 5km, 6km, 6km, 뭐 10km, 10km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만큼 속도를 제한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작업 현장에 따라, 작업 뭐 환경에 따라 그때 이제 뭐 작업 어떤 방법이 틀리는 때마다 빨리빨리 선택해서 작업을 할 수 있는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오늘은 저기 오랫동안 장시간 동안 운행을 해야 되고 중간에 배터리 충전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전략 모드에 놓고 사용을 하시면 되고, 그냥 일반적인 작업을 할 때는 노멀 모드에 사용하시면 되고, 어떤 뭐 빨리빨리 좀 해야 된다. 그러면 파워 모드에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 모드에 따라서 파라미터 값이 틀려지기 때문에 주행 속도라든지 유압 속도라든지 이 퍼포먼스가 변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원할 때마다 그 디스플레이에 있던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변경이기 때문에 핸드셋으로 뭐 굳이 연결해서 뭐 세팅하는 게 아니라 디스플레이에 있는 버튼을 누르면 바로바로 모드가 변경이 되기 때문에 작업 현장이나 그 상황에 따라서 버튼을 눌러서 여기 맞게끔 사용을 하시면 된다. 되게 편한 기능 중에 하나죠. 이런 좋은 기능들이 있는데도 여러분들이 그 차량이 출고되고 설명을 안 해주면 지게차가 고장난 줄 알아요. 어제는 되게 속도가 빨라졌는데 누가 이거 눌러놓은 거지, 이코노미를. 그럼 다음날 왔는데 차가 느려졌어. 그럼 차가 왜 이러냐, 차가 고장난 거 아니냐, 차가 지 맘대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고객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차가 엔도되면 이런 부분 설명을 해줘야지 뭐 AS 접수가 안 되고 고객이 또 이렇게 편하게 지게차를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가동시간, 그 다음에 뭐 현재 시간, 가동시간, 그 다음에 고장이 에러 메시지 표시되면 이와 같이 에러 메시지가 뭐 2개, 3개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 앞에 영어를 잘 보셔야 됩니다. T, P, M 있죠. 트랙션의 23번, 주행 쪽에 23번 에러가 발생되고, P 233번 유아 컨트롤러 쪽에 에러가 발생되고, M 20번 마스터 컨트롤러에 에러가 발생된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 영어만 보셔도 주행 쪽 문제구나, 유압 쪽 문제구나, 이걸 알 수 있어요. T23번 에러가 떴는데 유압 컨트롤러에서 하면 당연히 에러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뭐 P233번 에러가 떴는데 주행 컨트롤러 들어가면 에러가 기록이 없겠죠. 그래서 요것도 중요하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핸드셋이 없더라도 요것만 봐도 주행 쪽 문제구나, 유압 쪽 문제구나 대충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책자에 보면, 정비 메뉴를 보면 또 디테일하게 설명이 나오겠죠. 방향 표시에 따라 이렇게 방향이 표시되고, 조향각 센서 달린 차량들은 조향 각도에 따라 이렇게 각도가 표시가 됩니다. 자, 우리가 이제 뭐 메뉴 버튼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메뉴들을 설명해봤는데, 이건 뭐 중요하지 않으니까 혹시 기회가 되면 한번 눌러보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핸드셋으로 할 수 있는 메뉴들을 이 계기판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원래는 지금 보시면 뭐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된다고 나와 있는데, 이거는 대부분 되지 않습니다. 원래 계획은 핸드셋의 90% 이상을 핸드셋과 거의 동일한 수준의 기능을 디스플레이에 넣어서 할 이렇게 계획이었는데, 하여튼 뭐 그런 부분까지는 정확하게 안 되고, 하여튼 핸드셋의 한 20%, 한 30% 정도면 기본적인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도 하기 가능하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헤드셋이 없어도 디스플레이만 잘 사용하시면 정보를 많이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테스트 메뉴에 있는 뭐 시스템 스위치 온오프라든지 전원지 스위치 온오프, 이런 부분들은 디스플레이에 그냥 들어가서 내가 전원지를 그냥 넣어보면 이게 온오프 되는지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부분을 쉽게 확인이 가능하죠. 그래서 아는 만큼 빨리 디지털을 고칠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메뉴들은 한번 시간 날 때 어떤 메뉴가 있는지 한번 보시고, 여기 있는 메뉴가 다 디스플레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간 날 때 실차에 가서 어떤 메뉴들이 있는지 한번 보시면 다음에 또 유연하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겠죠. 넘어가겠습니다. 고장은 이렇게 표시되고, 에러는 이렇게 여기서 엔터를 한 번 더 누르시면 디테일하게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저희 패스워드를 그냥 잠가놓고 사용을 하셔도 상관없는데, 패스워드는 잠그지 마세요. 나중에 패스워드를 못 부시면 디스플레이를 전체를 교체를 하셔야 됩니다.
패스워드를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하지 마시라고 제가 설명드렸고, 그다음 전기장치 부품이 이제 어떻게 붙어 있냐, 이걸 이제 설명하는 부분인데 뭐 다 아시는 내용이죠. 뭐 어렵진 않습니다. 자, 운전석 보시면 앞에 이제 대시보드라고요. 대시보드 보면 이제 디스플레이가 있고, 여기 오른쪽에 유압 장치를 작동할 수 있는 리프트 레버, 틸트 레버, 훅스 레버 이렇게 있죠. 그리고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비상 차단 스위치가 있고, 근데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레버가 이 앞쪽에 카울에 있었죠, 카울에. 그러다 보니까 오래 작업하면 팔이 좀 아픈, 여기 뭐 잠깐 하면 모르는데 장시간 사용하면 어깨나 팔이 아프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른쪽으로 옮겼습니다. 옮기다 보니까 이쪽은 좀 상하차, 여기 있으면 사람이 타고 다니는데 좀 불편함이 있지만 뭐 장단점도 있고 불편함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게차, 전동 지게차는 하부에 보면 이렇게 쇠사슬이 달려 있습니다. 쇠사슬이 달려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고무 타입의 재질의 그라운드가 달려 있는 모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접진을 위한 거니까, 정전기를 방지하기 위한 접진을 위한 거니까, 이게 주행할 때 쇠사슬이 달려 있으면 주행할 때 이제 쇠사슬이 끌리는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뭐 짤랑짤랑 이렇게 소리가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제 고객한테 설명을 또 해주셔야 나중에 또 클레임이 AS가 적용되지 않겠죠. 그거는 그라운드이기 때문에 고장이 아니고 정상적인 현상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뭐 꼭 있고 없고 차이는 크게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 이제 정전기나 뭐 이런 거 했을 때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니까 다른 거는 장시간 사용하면 이게 뭐 다 달아서 없어져도 지게차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자, 앞쪽에 카울에 보시면 이제 카울 커버를 제거하시면 이쪽에 릴레이들이 입장하겠습니다. 근데 이쪽에 이제 릴레이들 보시면 다 영어로 줘놨죠. 요즘에 시대가 영어를 못하면 지게차 정비를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릴레이들이 있는지. 자, 이거 영어 잘 보이시죠? 자, 쿨링팬 릴레이, 온 릴레이, 시트 릴레이, IS 밸브 릴레이, 그 다음에 프로프 레벨 센서, 이런 거 옵션입니다. OPT 적혀있죠. 옵션 장치를 장착했을 때 이게 이제 하나 더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릴레이, 백알람 릴레이, 스톱 램프 라이트 릴레이, 워크 라이트 릴레이, 그 다음에 플래시 릴레이, 메인 릴레이, 이렇게 앞에 릴레이들이 장착이 된다. 이 오른쪽에 이제 요 휴즈 커버가 있다 그랬죠. 휴즈 커버 오른쪽에 보시면 요 정도, 요 그림이 맞는 거 모르겠는데, 하여튼 요 정도의 그 핸드셋을 연결할 수 있는 커넥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밑에 보시면 이제 내광한 요게 있는데, 요게 이제 DC-DC 컨버터라는 겁니다. DC-DC 컨버터, 이제 배터리 48V 전원을 12V로 변환해서 액세서리, 라이트라든지 뭐 기타 등등 지게차 전반에 사용되는 액세서리에 전원을 공급하는 DC-DC 컨버터가 앞쪽에 장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보시면은 또 조그마한 DC-DC 컨버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12V를 5V로 바꿔줘서 디스플레이로 공급하는 DC-DC 컨버터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DC-DC 컨버터가, 옛날 구형차는 DC-DC 컨버터가 고장이 나더라도, 메인 DC-DC 컨버터 고장이 나더라도 차가 굴러갔습니다. 근데 요즘에 FL 장비 같은 경우에는 이 DC-DC 컨버터가 나가면 작동이 안 되죠. 전후진도 안 됩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시트 스위치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시트 릴레이가 작동이 안 되기 때문에 아무것도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게차가 작동이 안 되면 일단 DC 컨버터가 나갔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근데 DC 컨버터가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어떻게 확인하면 되겠습니까? 여기 앞에 보시면 뭐 선이 4가닥 들어가는데, 여기 48V 들어가고 나올 때 12V 나오는지 여기 카바를 열고 이렇게 찍으실 필요가 없다. 이거 힘들게 그냥 좀 키시고, 저 액세서리 장치 뭐 라이트를 다 키시면 이 라이트나 깜빡이나 이런 것들이 다 안 들어오면 DC 컨버터가 나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지게차의 전체적인 액세서리 전원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게 고장이 나면 지게차 전체의 전원이 안 들어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는 들어오겠죠. 디스플레이 전용 DC 컨버터가 따르기 때문에 헤드라이트라든지 뭐 작업등이라든지 뭐 뒤에 브레이크 등이라든지 이런 모든 전원들이 다 안 들어옵니다. 그럼 DC 컨버터가 나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뭐 DC 컨버터가 사용자들한테 뭐 물어봐도 되겠죠. 다른 전원 장치, 뭐 라이트나 뭐 뒤에 헤드램프, 뭐 깜빡이나 뭐 뒤에 브레이크 등이나 후진 등이 들어옵니까? 라고 물어보시면 아무것도 안 들어옵니다 이러면 이거 챙겨 가시면
챙겨가시면 됩니다. 그러면 빨리 조치를 할 수 있겠죠. 이번에 디스플레이 전용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전원이 안 들어오거나 할 때는 이쪽 DC 컨버터를 점검을 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 이제 우리가 그 신형으로 좀 바뀌면서 이제 그 비상 차단 스위치가 장착이 됐습니다. 비상 차단 스위치가 장착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아니고 그 고객님들이 이거를 키 대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키를 키고 꺼서 전기차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내릴 때 이거 누르시고 타실 때 이거 빼시고 이렇게 키 스위치 대신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말 그대로 비상 차단 스위치입니다. 진짜 비상시에만 써야 되는데 그냥 이걸 키 대신으로 쓰게 되면 이 컨트롤러가 데미지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키가 켜진 상태에서 바로 전원을 끊어버리기 때문에 노이즈 나는데 이런 부분들이 발생돼서 컨트롤러가 자주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뭐 차에 한 대에서 컨트롤러 5번 나간 차들 보면 실질적으로 가서 보면 이게 알바생들이 이걸 가지고 키 스위치 대신으로 그냥 눌렀다 뺐다를 수시로 반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또 필드에서 현장에 차가 출근할 때 이런 부분들은 사용하지 않게끔 또 교육을 좀 시켜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눌러져 있거나 이러면 디스플레이에 에머전시 스위치라고 이렇게 해가 뜨죠. 여기 눌러져 있으면 지게차가 작동이 안 됩니다. 여러분들 또 편의를 위해서 여기 시가잭이 달려있는데 여기다가 너무 많은 전기 뭐 열선 시트라든지 뭐 이런 거, 뭐 선풍기라든지 기타 등등 너무 많은 그 전기장치 부하를 가게 되면 DC 컨버터가 또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적정 수준의 저는 전기장치를 연결해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이게 리프트의 당기는 양을 감지하기 위한 리프트 센서입니다. 리프트 센서. 그래서 아까 그 유압 컨트롤러에 들어가서 VLCC 세팅을 하는 게 이제 이 센서를 세팅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센서가 뭐 고장났거나 위치가 틀어졌거나 했을 때 VLCC 펌프에 가서 VLCC 메뉴 들어가서 리프트 레버를 당겨서 이 센서를 세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이 레버 밑에는 모든 뭐 레버 2개든 3개든 뭐 4개든 레버 밑에 무조건 다 이 마이크로 스위치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이크로 스위치가 뭐 고장이 나거나 이럴 때 205번 에너가 뜬다 그랬죠. 마이크로 스위치가 눌려져 있으면 키를 키자마자 205번 에너가 뜹니다. 그래서 요거를 4개가 달려 있는데 어떤 게 고장 났는지 모르시잖아요. 여러분들은 그 테스트 메뉴에 들어가서 하나씩 확인해 보면 어떤 게 온이 되어 있는지 오프가 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어떤 게 고장 났는지 확인할 수 있다. 요건 뭐 디스플레이를 사용할 줄 모른다거나 핸드셋을 사용할 줄 모르면 일일이 멀티태스기로 하나씩 찍어야 되는 그런 바보 같은 행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오늘 교육을 받으셨기 때문에 좀 더 쉽고 빠르게 스마트하게 정비를 하실 수 있다. 오늘 투자한 시간이 헛되지 않도록 머릿속에 잘 넣어놓으세요. 자, 여기 이제 아까 또 앞에 설명드렸던 스티어링 앵글 센서, 레프트, 라이트, 제로 포지션을 맞춰줬던 스티어링 앵글 센서입니다. 여기 좀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이 부분도 제가 유튜브에 보시면 디테일하게 설명을 한번 해놨습니다. 왜냐하면 이것 때문에 지게차를 고쳐서 3박 4일 동안 차를 이꼬를 하고 모터를 내리고 컨트롤을 뭐 2번, 3번 바꾸시는 분들 있습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아니기를 기도하지만 물론 여러분들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한번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해 놨으니까 나중에 필요하면 보시고 기본적으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게 되면 이거는 트윈 모터가 장착된 모델에만 장착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센서에 보시면 여기 화살표가 센서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 화살표가 뭐 아무 이유 없는데 여기다 화살표를 표시해 놓진 않겠죠. 이 화살표가 지게차 안쪽 방향을 향해 됩니다. 즉 이 그림과 동일하게 조립하시면 됩니다. 이 그림 그대로 여기다 조립하시면 됩니다. 그 왼쪽 바퀴에 달려있죠. 왼쪽 바퀴에. 그래서 지게차 방향 안쪽으로 향해끔 해주시고 여기 가운데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뭐 실물을 보시는 게 제일 좋은데 요게 이제 요게 지금 위에서 이렇게 보이는 게 아닙니다. 이게 뒤집어서 보면 이제 이게 보이는 겁니다. 뒤집어서 보면
이 앞에 보시면 이제 조그마한 점같이 이렇게 홈이 파져 있습니다. 여기는 점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뭐 이제 센서를 빼서 뒤집어 보시면 여기 홈이 이렇게 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홈이 이 화살표 방향과 일치를 해야 된다. 이 홈이 이렇게 뒤로 가 있거나 아니면 세팅할 때 세팅값이 부드럽게 안 변합니다. 뭐 2V, 5V, 3V, 5V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본래 세팅할 때 세팅값은 뭐 0.1V 해가지고 0.2, 0.3, 이런 식으로 천천히 핸들 천천히 돌리면 원래 값이 부드럽게 올라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으로 세팅이 되는 겁니다. 값이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한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잘못하신 겁니다. 대부분의 정비하시는 분들이 여기 하살표까지는 정상적으로 조립을 합니다. 근데 이거를 잘 몰라요. 이게 왜냐하면 이게 계속 무한대로 돌아갑니다. 그냥 돌리면 계속 돌아가요. 그래서 이게 확인 안 하고 그냥 보여주시면 이 뒤로 가 있어요. 그래서 센서를 바꾸시고 안 되니까 컨트롤을 바꾸시고 안 되니까 모터를 바꾸고 안 되니까 뭐 이제 뭐 차를 아예 그냥 다 새 걸로 다 바꾸시는 분들도 분명히 제가 봤습니다. 제가 가서 5만 원 고쳐드렸지만 뭐 그런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모르면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분들을 잘 확인해야 된다. 그럼 카울에 이렇게 이제 요거 아까 이제 이펙스 230만 이거는 이펙스 1618 하네스가 어떻게 장착되어 있냐, 이제 하네스가 어떻게 장착되어 있냐 이런 것도 이제 어느 잭이 어디로 연결되고 어느 잭이 어디서 보는 신호를 받느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나중에는 이제 좀 고급까지 가시면 좀 아셔야 돼요. 여기도 아까 설명했던 릴레이들, 그다음에 여기 이제 DC 컨버터가 하는 전원들, 그다음에 DC 컨버터가 하는 전원들. 뒤가 패러도 놓을 거니까 패러도에서 한번 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주행 모터가 두 개가 달려 있죠. 두 개가 달려 있고 모터 들어가면 그 엔코더하고 온도색에서 모터에는 항상 그 모든 모터에는 뭐 주행 모터든 뭐 유압 모터든 모든 모터에는 이 두 개의 센서가 들어갑니다. 하나는 속도를 감지하는 엔코더 센서고 하나는 온도를 감지하는 온도 센서. 그래서 이게 또 분해 조립하실 때 이것도 반대로 조립하신 분이 있어요. 반대로 조립해서 지게차가 또 뭐 이상하게 가니 안 가니 뭐 또 이거를 물론 또 자기가 꽂았으니까 자기는 모르지 반대로 꽂은지 꽂을지 모르고 지게차 다 바꾸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그런 실수를 안 하시기 바랍니다. 자, 유압 모터도 마찬가지죠. 속도를 감지하는 센서 하나, 온도를 감지하는 센서 하나,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자, 여기는 이제 또 ISO 밸브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예전 구형 모델 같은 경우에는 ISO가 안 달려 있었습니다. 뭐 시트 스위치 안든 안 안든, 물론 시트 스위치도 없었어요. 시트 스위치도 없고 그냥 무조건 그냥 전진되면 갔어요. 근데 요즘에 나오는 차들은 안전에 ISO 기준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또 운전석에 앉지 않으면 지게차가 작동하지 않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운전석에 앉지 않으면 유압장치가 안 움직이죠. 유압장치가 안 움직이는 이유는 여기에 ISO 밸브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기 작동을 안 하면은 유압이 차단되어 있는 상태로 유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압장치, 리프트가 작동이 안 될 때는, 유압장치가 작동 안 될 때는 이 ISO 밸브를 점검을 해야 된다. 그리고 아까 레버에는 다 마이크로 스위치 하나씩 붙어 있다 그랬죠. 분명히 또 이거를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 여기 바깥 끼기도 쉽지 않은데 이거를 이쪽에다 끼고 이거를 이쪽에 끼기 쉽지도 않은데 그렇게 끼시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또 뭐 지게차를 바꾸니 많이 뭐 입고를 해서 뭐 얼마 나오니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이거 바깥 끼기 쉽지 않은데 뭐 다른 옆에 억지로 막 바깥 끼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바깥 끼면 안 됩니다. EPX 16, 18 모델의 주행 컨트롤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제일 크게 보이는 요게 이제 주행 컨트롤러며, 요게 주행 컨트롤, 여기 주행 마스터 컨트롤러, 여기 슬립 컨트롤러, 여기가 유압 컨트롤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핸드셋을 바로 꽂을 수 있는 여기 커넥터가 여기 달려 있습니다. 항상 오른쪽이 마스터, 슬립, 유압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컨트롤러를 내각하기 위한 내각팬, 그 다음에 라인 컨택터 이렇게 조립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유압, 하나는 주행, 해서 라인 컨택트가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냥 동력 케이블입니다. 컨트롤러에서 이제 주행 컨트롤러든 뭐 유압 컨트롤러든 이렇게 AC로 들어오죠. 감상으로 들어오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이제 보면 이 케이블도 보면 여기 다 표시를 해놨습니다. 트랙션 컨트롤러의 W 라이트, 트랙션 모터의 W 라이트 이렇게 영어로 다 표시해놨습니다. 그 끝에 그 케이블 이 끝쪽에 보면 하얀색 부분에 이렇게 영어로 다 써놨습니다. PCV, PCU, PCW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시고 그냥 조립을 하시면 되는데 조립을 꼭 반대로 하시거나 이러시는 분도 있어요. 조립을 뭐 반대로 하지 않더라도 그 케이블을 이제 우리가 그 클랑크에서 나오는 충전 케이블을 사용하시면 케이블에 다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이게 어디서 연결하고 어떻게 연결하고 이게 다 영어로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어요. 양쪽 끝에. 근데 이거는 이제 뭐 저기 뭐 원가 절감을 해야 되는지 뭐 급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시중에 케이블 저기 전선집에 가서 이거를 사서 연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게 표시가 안 돼 있죠. 그럼 상식적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컨트롤러 U에서 주행 모터 U로 가겠지. 이렇게 상식적으로 당연히 뭐 그냥 일반적인 상식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뭐 그게 맞는 모델도 있고 안 맞는 모델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자기 말이 그냥 자기 생각이 상식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무조건 맞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같은 V에서 V에 안 가는 모델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그냥 연결하지 마시고 항상 순정 부품을 사용하세요. 이거 반대로 연결하면 어떻게 굴러가는지 압니까? 약간 이렇게 굴러갈 듯 말 듯 하면서 한번 굴러가면 또 이러면 약간 이렇게 저기 불컥되면서 이렇게 뭐 굴러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또 뭐 기계차 뭐 컨트롤러도 바꾸고 모터도 바꾸고 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한 4년 정도 다녔는데 제가 여기까지 보신 분들 지금 제가 지금 몇 년의 노하우를 여러분들한테 지금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 케이블도 반대로 연결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반대로 연결해서 또 지게차가 안 된다고 안 좋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조이실 때 정확하게 토크를 내주셔야 됩니다. 그냥, 물론 이제 뭐 토크렌치를 쓰면 좋은데, 토크렌치를 뭐 현장에 쓸 수는 없죠. 토크렌치도 없고. 근데 이제 요거를 이제 좀 약간 헐겁게 조이시면 이게 이제 여기서 이제 큰 전기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가 이제 토크가 정확하게 안 나면 여기서 이제 연이 발생되면 여기가 다 녹아내립니다. 여기 다 녹아내리기 때문에 여기 동력 케이블을 조일 때는 정확하게 토크를 한번 내시고 다시 한 번 더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락너트까지 꼭 채우시길 바랍니다. 이펙스 230 모델로 넘어왔죠. 이펙스 230 모델. 이펙스 230 모델도 뭐 이펙스 16과 거의 동일하게 생겼습니다. 근데 이제 유압 모터에 보시면 이같이 냉각팬이 하나 달려있죠. 이 냉각팬도 그냥 일반 제가 이 냉각팬 이거 하나 때문에 베테랑까지 제가 지게차를 고쳐준 적이 있습니다. 이 냉각팬 하나 때문에 이 냉각이 안 되니까 모터의 온도가 좀 올라가고 에러가 뜨죠. 그때 갔을 때는 이게 정류수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이게 지금 배터리가 올라가는 자리인데 정류수를 너무 많이 흘리셔가지고 이 냉각팬에 정류수가 들어가서 모터 내부에 쇼트가 나서 에러가 뜨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때문에 냉각팬을 교체를 해드려야 되는데 그 냉각팬이 베트남이다 보니까 순정 부품이 없는 거예요. 순정 부품이 없다 보니까 급한 대로 시중에서 사서 꽂아드렸어요. 근데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어요. 물론 뭐 내가 볼 적에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됐다라고 생각하고 고객님한테 인도를 해드리고 갔는데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요. 안 된다고. 실질적으로 또 가서 보니까 이 냉각팬의 모터의 성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바람이 정확하게 시원하게 안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시원하게 나가줘야 되는데 용량이 좀 작다 보니까 돌아가는데 지게차가 굴러가는데
바람이 약해서 또다시 한 1시간, 2시간 쓰면 에러가 뜨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순정 부품을 써야 된다. 싼데 부품이나 이런 걸 쓰게 되면 그로 인해서 또 오해가 생기고 고생을 할 수 있다. 고생이 또 심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순정 부품을 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릴레이는 보시면 뭐 브레이크, 포크 레벨 센서, ISO 시트, 쿨링 팬, 브레이크, 백업, 스톱 라이트, 헤드램프, 뭐 이렇게 메인 릴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동기계 차는 다 똑같습니다. DC 컨버터, 이 DC 컨버터 다 공용입니다. DC 컨버터 하나, 디스플레이 전용 하나 이렇게 두 개의 DC 컨버터가 달려. CRX 모델도 마찬가지고 전동기계 차는 다 달려 있습니다. 동일하죠. 16이나 20이나 동일하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EPX 237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컨트롤러가 이렇게 두 개가 달려 있고, 예전에 이제 그 컨트롤러 위에 이제 이 메인 휴즈가 달려 있었는데 메인 휴즈가 녹는 문제로 인해서 이 메인 휴즈는 이제 밖으로 뺐습니다. 밖으로 빼냈고, 그다음에 이제 그 냉각을 위해서 밑에는 컨트롤 냉각팬이 3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3개 중에 어떻게 하나라도 고장 나게 되면 이 지하 같은 하절기에는 지게차 사용 많이 하게 되면 에러 컨트롤러나 온도가 올라간다고 해서 에러가 안 뜹니다. 그래서 이게 가서 점검하실 때 하나가 안 들어간다고 해서 하나 정도는 맞아도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이 쓰는 데는 하나만 안 들어가도 에러가 뜨기 때문에 정확하게 점검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통째로 다 바꾸실 필요 없고 하나씩 부품으로 냉각팬이 공급되기 때문에 하나만 바꾸셔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주행 모터, 유압 모터, 냉각팬 이렇게 상편이 되어 있습니다. MCV도 동일하죠.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메인 나중에 유압 쪽 하면 또 설명이 나올 텐데 여기가 이제 메인 릴리프 유압 장치의 압력을 유압 장치인데 장치가 다 작동할 수 있는 압력을 메인 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메인 릴리프 밸브, 그다음에 여기가 보조 릴리프 밸브. 그래서 메인 릴리프 밸브는 리프트하고 틸트까지만 여기까지만 압력, 리프트하고 틸트만 압력을 제어하고 나머지 옥스1하고 옥스2는 보조 릴리프 밸브에서 압력을 제어한다. 그러니까 압력 조절하고 압력 측정하고 이런 부분도 제가 유튜브에 동영상으로 올려놨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조립이 되어 있다. 동력 케이블은 이렇게 해서 동력 케이블이 조립이 된다. 여러분들 나중에 저기 분해를 했는데 내가 조립을 못하겠다. 이거 보시면 되겠죠. 책에 여기 조립하는 이게 회로가 나와 있다는 걸 아시면 책을 찾으면 금방 조립을. 이게 원래 이제 나중에 처음 하실 분들은 이게 분해했다가 조립하려면 잘 못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잘 못하시는 분들은 떼기 전에 미리 사진을 찍어놓고 떼세요. 나중에 조립 안 돼가지고 요거 같은 경우는 전원이 바로 다이렉트로 배터리에서 바로 들어오기 때문에 잘못 연결하거나 이러면 컨트롤러 바로 손상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조심해야 되겠죠. 준다고 하겠습니다. 액세서리도 중요한 내용 없으니까 준다고 하겠습니다. 다음에 필요하실 때 참고하시면 되겠죠.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냉동 사양을 이제 주문하시게 되면 냉동 창고에 지게차 많이 들어가죠. 냉동 사양을 주문하시게 되면 이와 같이 이제 스위치류의 이제 히터 같은 이게 히터가 이제 이렇게 스위치가 얼지 말라고 히터가 다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없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됩니다.
여기 브레이크 스위치라든지 이거는 딱 히터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마이크로 스위치에도 마찬가지. 부하 측정 장치도 이제 뭐 옵션으로 장착할 수 있는데 잘 사용하지는 않죠. 그래서 이 유압 쪽에 압력 스위치를 달아서 유압의 압력의 변화를 감지해서 그 무게 뭐 1톤이면 1톤, 2톤이면 2톤 이렇게 측정을 할 수 있는 부하 측정 장치 옵션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뭐그 몸무게를 대듯이 저울처럼 뭐 70.2kg, 71kg 이렇게 정확하게 맞지는 않습니다. 한 10단위, 10에서 한 20단위, 그러니까 한 100, 130, 150, 뭐 이런 식, 뭐 100kg까지 했는데 압력이 거의 없기 때문에 측정이 안 되고 한 1.5톤, 1.2톤 뭐 이런 식으로 이 정도까지밖에 안 됩니다. 디테일하게 몸무게처럼 이렇게 안 되기 때문에 예전에 이거를 옵션을 가지고 나갔는데 고객은 몸무게처럼 이렇게 되는 줄 알고 이게 포크에 야 포크에 한 3명만 올라가봐 이렇게 해서 야네 몸무게 몇 킬로야? 야 그럼 300kg 나와야 되는데 이거 왜 500kg 나오고 그래? 이거 안 맞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디테일하게 그렇게까지 정확하게 못 맞춥니다. 그래서 뭐 차를 뭐 못 쓰겠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처음에 설명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지게차가 뭐 몸무게 재는 건 아니니까요. 정확하게 재시려면 아주 비싼 거 저기 있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싼 거 가시면 디테일하게 나온다고 하네요. 자, 그러면 뭐 설명이 나오는데 뭐 글자들은 다음에 시간 날 때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유압장치, 유압장치 한번 볼까? 자, 유압탱크죠, 유압탱크. 유압탱크고, 이제 유압의 어떤 양을 확인할 수 있는 딥스틱 게이지입니다. 딥스틱 게이지. 여기 고쳐서 빼면 여기에 풀하고 뭐 로우하고 이렇게 나오죠. 유압의 양을. 근데 뭐 우리가 전동기계차 같은 경우, 뭐 전동이나 디젤차 같은 경우는 유압이 출고될 때 들어가 있는 상태로 항상 유지되죠. 뭐 중간에 유압이 빠지거나 뭐 이러지 않은 이상은 굳이 양을 점검하실 필요는 없겠죠. 왜냐하면 뭐 빠진 데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유압이 만약에 뭐 빠져서 작동이 유압류가 부족하게 되면 리프트가 끝까지 안 올라갑니다. 끝까지 안 올라가기 때문에 그럴 때는 유압류를 보충해줘야 된다. 보충은 어떻게 하냐? 여기 브리드 있죠. 이 브리드를 빼시면 여기다가 오일을 넣으시면 주입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브리드는 말 그대로 유증기 나올 때 유증기가 여기 밖으로 튀어나오지 않게끔 나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리턴 라인이죠. 이렇게 유압 펌프를 거쳐서 이렇게 MCV에 들어가는 라인이 유압류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리턴 필터를 거쳐서 이렇게 뭐 리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리턴 필터도 이제 하살표 보시면 여기 하살표가 있는데 이건 반대로 조립하시면 어떻게 되냐? 유압류 반대로 조립하시면 유압이 못 흐르겠죠. 그래서 못 흐르면 이 압력에 의해서 여기 호스가 푹 빠집니다. 빠지면 바닥이 오일 바다가 됩니다. 자, 제가 해봤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오일 바다가 되시면은 오일을 1시간 내내 오일만 닦아야 된다. 그래서 이거 방향이 있으니까 방향 조립하실 때 물론 뭐 이거는 뭐 교환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거의 뭐 전동기계차 같은 경우에는 뭐 필터를 교환하지 않고 타셔도 크게 문제 되는 건 없습니다. 물론 뭐 필터 막히면 뭐 그럴 수 있겠죠. 중요한 내용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펌프에서 아까 여기 탱크에서 나온 유압류가 펌프가 작동이 되면 펌프에서 나온 유압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타고 들어올 겁니다. 이렇게 타고 나서 이제 MCV로 가는데 여기 보시면 이제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리플이 있죠. 이렇게 압력 게이지를 여기다 연결하시면 펌프에서 나온 압력을 게이지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유압류가 여기 통과해서 리프트를 작동하면 리프트로 가고 뭐 필터를 작동하면 필터로 가고 이렇게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 모든 뭐 지게차는 유압류가 이렇게 들어오면 제일 먼저 가는 곳은 이 핸들로 제일 먼저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작업을 안 하더라도 핸들은 떼야죠. 왜냐하면 우리가 생명은 소중하니까 핸들이 안 들어가면
위험하니까 항상 제일 먼저 공급되는 스티어링 유니트로 유압이 제일 먼저 공급이 되고 다시 돌아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체크 밸브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물론 잘 고장이 안 나고 관심 있게 안 보시면 잘 모르시는 분들. 이 체크 밸브를 이제 분해 조립할 때 반대로 낄 수는 없습니다. 반대로 낄 수는 없는데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체크 밸브가 이제 원래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안에서 체크 밸브 옆에 해줘야 되는데 여기 막힌다거나 이러면 핸들이 무거워진다거나 핸들 작동이 안 된다거나 이런 식으로 증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핸들이 다른 스티어링 실린더라든지 유하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도 다 바꾸고 스티어링 유니트 다 바꿨는데 안 된다 그러면 체크 밸브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이 말씀드린 이유는 최근에 이 체크 밸브가 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에어컨이 또 작동이 되니까 잠깐만. 에어컨 작동이 끝났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어떤 부품이 여기 이제 하나 또 등장을 합니다. 이제 EPX 230 모델인데요. 발판을 들어보시면 바로 보입니다. 발판 밑에 이게 있기 때문에. 자, 아까 펌프에서 나오는 유압가 이렇게 제일 먼저 오는 데가, 아까는 MCV는 와서 스티어링 유니트로 간다고 말씀드렸죠. EPX 16 같은 경우는. 근데 여기는 이제 스프라이트 밸브라는 게 하나 더 있습니다. 하나 더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이제 밖으로 나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온 유압류가 바로 나와서 이 프라이어티 밸브를 거치게 되고, 이 프라이어티 밸브를 말 그대로 프라이어티가 우선이라는 얘기죠. 우선으로 스티어링 유니트에 오일을 공급합니다. 오일을 공급하고 나머지가 MCV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EPX 16, 18 같은 경우에는 이 MCV 내부에 이 프라이어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EPX 230 같은 경우에는 이 프라이어티 기능이 밖으로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들어가 있고 빠져 있고 차이에 따라 나중에 그 핸들을 작동할 때, 약간 이 핸들을 잡고 있으면 유압을 작동할 때 이게 탁탁 치는 느낌이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거를 밖으로 빼는 거니까. 이거는 프라이드 밸브는 이제 스티어링 유니트에 제일 먼저 오일을 공급하기 위한 밸브다.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도 체크 밸브가 이렇게 그냥 피팅이 아니고, 여러분들 그냥 단순 조립할 때 이게 피팅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피팅이 아니고 체크 밸브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유압 패드입니다. 유압 패드를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면 안 되구나. 자, 이렇게. 자, 보시면 이제 유압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이제 한눈에 볼 수 있죠. 자, 여기가 유압 탱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유압 탱크. 유압 탱크고, 이제 여기가 유압 모터죠. 여기가 이제 유압을 보충하는 에어브리드 아까 그림이 있었죠. 유압 모터가 돌아가게 되면 당연히 유압 모터가 돌아가겠죠. 유압류가 이렇게 펌프를 거쳐서 제일 먼저 가는 곳이 이제 MCV, 메인 유압 밸브입니다. 지훈이 형 긴급 있어가지고. 예, 됐다. 오케이, 고마워. 급하신 분들은 알아서 나가시면 됩니다. 자, MCV 내부로 유압류가 제일 먼저 공급되죠. 펌프에서 나오는 유압류가 공급되고, 여기 이제 이 부분이 이제 프라이어티 밸브 기능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제일 먼저 오일이 조향 실린더 쪽으로 오일이 제일 먼저 공급됩니다. 여기 조향 실린더 공급되고 남은 오일이 이제 이렇게 쭉 흘러서 계속 리턴되고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게차가 펌프가 돌게 되면 유압류는 항상 우리가 혈액처럼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리프트 레버를 딱 작동하게 되면 회로가 바뀌면서 리프트 실린더로 해서 오일이 공급이 되는 거죠. 필터도 마찬가지. 오일이 계속 흐르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필터 레버를 딱 당기게 되면 이제 회로가 변경이 되면서 실린더로 오일이 공급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린더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옥수도 마찬가지고.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좀 생소한 것들이 있죠. 유량 조절 밸브랑 리미트 밸브가 있습니다. 유량 조절 밸브는 어떤 기능을 하는 거냐? 유량 조절 밸브는 우리가 리프트를 뭐 3m 올리든 5m 올리든 올리죠. 그리고 짐을 뭐 1톤을 뜨든 5톤을 뜨든 리프트 레버를 밀게 되면 내려오는 속도가 항상 일정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유량 조절 밸브가 내려오는 속도를 조절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CRX 같은 경우에는 뭐 내려오는 속도가 너무 느리다. 그래서 좀 빠르게 해달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조절이 안 됩니다. 조절이 안 되고 유량 조절 밸브를 뭐 개조를 특별히 뭐 달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거는 또 안 맞습니다. 왜냐하면 또 이게 이 유량이 너무 한 번에 이렇게 많이 흐르게 되면 또 이 리미터 밸브가 잡습니다. 이 리미터 밸브는 뭐 하는 거냐? 말 그대로 제 5톤의 적재물을 5m로 올린 상태에서 내가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지게차가 와서 여기 호스를 탁 포크로 쭉 찔렀어요. 이 호스가 탁 터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압류가 쭉 빠지겠죠. 쭉 빠지면 이 5톤의 적재물이 밑에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 인명사고로 이어질 수가 있죠. 그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유압류가 일정 적정 그 규정 이내로 순간적으로 흐르게 되면 리미트 밸브가 딱 차단을 합니다. 그래서 리미트 밸브가 차단이 되면 이쪽 실린더의 유압류는 안 빠지겠죠. 유압류가 빠져나갈 수 없기 때문에 리프트가 안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 자리를 유지한다. 그래서 안전장치의 하나다. 그래서 이 장치는 이뭐 리미트 밸브하고 유량 조절 밸브는 모든 지게차에 다 달려 있습니다. 뭐 디젤 지게차든 뭐 전동 지게차든 그게 위치나 뭐 모양이 틀릴 뿐이지 모든 지게차에 뭐 현대투자 뭐 타사도 마찬가지고 모든 지게차는 다 달려 있다. 위치나 모양이 틀릴 뿐이다. 그리고 리미팅 밸브는 특이하게 한쪽 실린더에 달려있는 게 아니고 한쪽 실린더에만 달려있습니다. 왜냐 한쪽 실린더만 잡아도 충분히 내려오는 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배는 거로도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약간 유압에 흘러가는 그림을 그리면 되게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